안녕하십니까, 윤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종 정리 백선 특강이고요. 자, 우리가 물권법에 관한 백선 문제를 풀어보고 있죠. 이제 소유권은 들어갑니다. 함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죠. 12번입니다. 점유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은 언제 인정이 되냐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경우에 인정이 되고요. 실제로 공로에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따집니다. 따라서 실제 도로가 사용할 수 없다면 형식상의 도로가 있긴 하지만 쓸 수가 없는 경우에도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1번. 주의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2번입니다. 자, 도로폭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그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결정되니까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현재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되니까 미래의 토지 용도는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차 미래에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된다면 남의 땅을 통행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비용이 발생한다면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되겠죠. 3번.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맞는 질문인 거죠. 또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면 남의 땅을 통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은 토지 소유자가 못 다니게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 못 다니게 막는다면 담 같은 걸 설치한다면 뭐 해줘야 되겠습니까? 철거해 줘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4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절거물을 설치하는 경우 안 되는 거죠. 철거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주의토지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도 맞아요. 자, 주의토지 통행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5번. 주의토지 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2번입니다. 13번입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자,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이 됐어요.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가치는 고려하지 않아요. 따라서 1번.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한 경우 동산의 가격에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가치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 동산끼리 부합됐어요.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가액의 비율로 공유해요. 원칙과 예외 잊지 마셔야 되고, 따라서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각 동산의 소유자가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자,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겠죠.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3번. 토지 이외의 건물이 신축 완공된 경우에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인 거죠. 4번. 자, 나무입니다. 자, 권은 없이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는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거가 돼요. 4번. 권한이 없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에
나무를 심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X죠. 주장할 수 없고 그 나무는 토지 소유자 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수목은 부합함으로 토지 소유자 거다. 다만 권한이 있다면 부합하지 않는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5번 중축한 부분이죠. 자, 우리가 오리팔레는 부동산 간의 부합을 인정합니다. 특히 중축된 경우, 그래서 중축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합이 돼요. 다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되지 않습니다. 5번 건물의 임차인이 권한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가지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되지 않겠죠. 중축된 부분 부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되네요. 14번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가져요.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만 갖죠. 근데 그 등기 청구권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까?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입니까?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는 없지만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는 그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인에 대하여 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2번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등기 명인이 바뀐 경우에는 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등기 명인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죠? 똑같죠? 그죠?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더라도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명인이 변경되면 설사 등기 원인이 취득시효 완성 전에 존재하였더라도 시효 완성자는 변경된 등기 명인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다시 말하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그 취득시 완성을 주장할 수는 없고요. 그 원인이 완성되기 전이어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4번 취득시효 기간 중에 등기 명인이 변동된 경우 취득시효 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을 내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자, 이런 겁니다. 점유 개시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취득시효 기간 동안 등기 명인의 변동이 없다면 소유자가 변동되지 않았다면 임의로 선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의로 선택하려면 소유자가 변동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등기 명인의 변동이 있다면 소유자가 변동됐다면 임의로 그 등기 시점을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기산점 임의로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을 내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인 거죠. 5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계속 떠든 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얘기죠. 요 시점에 점유를 시작했어요. 시작을 해가지고 20년이 되면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은 누구한테만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20년이 지난 후 완성이 된 후에 예를 들어서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만 청구할 수 있으니까 병에게는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또다시 20년이 된다면 새롭게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병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을 이유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따라서 5번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명의인이 바뀐 경우 등기 명의가 바뀐 시점으로부터 다시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더라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지문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결론인 거죠. 15번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점유 취득시효에 기한 점유는 자주점유이고 평온하고 공유하면 돼요. 따라서 선이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습니다. 1번. 무과실은 점유 취득 시 요건이 아니다. O. 맞는 질문이죠. 2번. 설명불상자의 소유물도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면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미리는 포기 못합니다. 취득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조심하시면 돼요. 첫째,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거. 완성되기 전에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 두 번째, 완성 후에는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완성 후에 매도할 것을 제의한 것만으로는 취득시효의 이익의 포기로 보는 것은 아니다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4번. 행정재산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맞는 질문인 거죠. 행정재산. 다시 말하면 국유재산 중에서 공용물이나 공공용물과 같은 행정재산은 취득시효할 수 없고요. 일반 재산만 시효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질문인 거죠. 자, 5번입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자, 취득시효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후 중단 정지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돼요. 자, 이런 얘기거든요.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원칙적으로 10년이 되게 되면 채권이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채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되냐면 중단이 되고요. 행사한 때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요. 따라서 이 규정이 취득시효에도 준용이 돼요. 그래서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고요. 중단되면 그때부터 다시 20년 지나야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행사하는 것의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뭔가요?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내 땅이니까 나가라 이런 것들이겠죠. 그 토지를 제3자가 압류한다 그래서 그것은 뭐인 것은 아니에요. 소유권 행사인 것은 아닌 거죠. 따라서 그 목적물이 제3자에 의해서 압류가 되더라도 소유권의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뻔한 대단히 높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압류는 점유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다. X죠. 소유권을 행사하면 취득시효가 중단이 되는데 제3자가 채권자가 취득시효 목적물을 압류하는 것은
채권 행사지 소유권 행사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압류가 되더라도 소유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취득 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5번이 답이네요. 16번입니다.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폭이죠. 자, 공유지분의 폭이는 뭐였습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되겠죠. 따라서 의사표시 갑니다. 아이고, 봐봐요. 공유지분 폭이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의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왜요? 포기는 단독행위고 법률행위니까 등기를 해야 비로소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거죠. 맞는 지문이네요. 2번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자입니다. 공유물 전부를 시험 없이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이건 변경된 판례고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공유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수지분권자로 자신의 공유지분권을 이유로 단독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목적물의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지분에 미달된 소수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권을 이유로 인도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변경된 판례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3번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협의 없이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자 그러면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해서 소수지분권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겠죠. 그러면 과반수 넘은 사람은요.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전부를 협의 없이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이 판례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인 거죠. 4번 공유 토지 공유자 사이에서는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맞는 지문이죠. 5번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로우니까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요 2번과 3번은 변경된 판례와 관련된 지문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답은 2번이네요. 17번입니다.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유물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맞죠? 뭐 협의에 의한 분할이든 재판상 분할이든 현물 분할이 원칙이기 때문에 2번 재판에 의한 공유물의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맞는 지문이죠. 3번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지분도 일종의 소유권이잖아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만 독립하여 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4번 공유토지를 현물 분할하는 경우에 반드시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토지 면적을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공유지분 비율대로 면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입니다. 가치.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면적이 같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분할받은 땅은 구석탱이 있고 어떤 사람이 분할받을 땅은 통일면 옆에 있다면 가치가 다르잖아요. 부당하죠. 그래서 면적의 그러니까 지율의 비율에 부합한 면적대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의 비율대로 가치에 따라 분할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면적을 분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비율대로 가치대로 분양해야 됩니다. 4번은 맞는 지문인 거죠. 5번 공유물 분할의 조정 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의 한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됐어요. 합의적 계약이죠. 자, 우리가 재판상 분할은 대표적인 형성 판결입니다. 형성 판결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재판상 분할의 경우에는 판결이 나면 등기 없이도 물권이 변동이 돼요. 근데 조정 절차에 따라서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거는 재판상 분할이 아니라 협의, 계약, 법률행위에 의한 분할인 거죠. 따라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성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한다? 아니에요.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되니까 등기를 해야 공유관계가 소멸되겠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공유에서 16번은 2번, 3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7번은 간단하죠. 뭐 1번과 2번은 일반적이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3, 4, 5번, 17번도 3, 4, 5번도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18번입니다.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법인 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 행위가 아니다. X죠. 물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처분 행위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답은 너무 좀 쉬운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존하는 행위예요. 이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런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이거는 총유물에 관한 관리 처분 행위가 아니라고 봐요. 따라서 사원총회에 결의가 있더라도 이러한 보증 행위 자체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법인 아닌 사단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관리 행위도 처분 행위가 될 수가 없으니까 사원총회 결의가 있더라도 이런 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2번 비법인 사단의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가 아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관리 처분 행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더라도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3번 자, 총유물에 관한 모든 행위는 다 사원총회 결의를 해야 돼요. 특히 보존행위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므로 3번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단독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X입니다. 자,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은 권리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돼요. 따라서 등기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요. 소송에서 당사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유재산에 대한 소송 후 당사자는 법인 아닌 사단 자체여야 하는 것이고 대표자가 당사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지문이죠. 5번 비법인 사단인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일반에게 분양되는 부는 조합원 전원의 총에 속한다. 맞는 지문이고 일단 조합원 전원의 총이었다가 일반 소유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입니다. 19번입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개념은 뭐죠? 특정된 땅을 분리해서 소유하면서 등기는 대외적으로 공유로 등기하고 있으면 구분 소유적 공유고요. 결론은 내부적으로는 지들끼리는 분리된 땅, 대외적으로는 공유. 이게 결론인 거죠. 1번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서는 상호 명의신탁의 해제가 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원인은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맞는 지문이죠. 자, 지들끼리는 분리된 땅이죠. 2번 당사자 내부에 있어서는 지들끼리입니다. 각자가 특정 매수한 부분을 각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다. 맞는 지문이죠. 자, 근데 대외적으로는 공유예요. 따라서 이 부분을 팔게 되면 일단 공유 지분이 넘어가는 것이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공유니까. 구분 소유적 공유 지분을 매수한 자, 이 사람에겐 공유인 거죠. 당연히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입니다. 결론은 뭐라고요? 지들끼리는 분리된 땅, 대외적으로는 공유입니다. 4번, 제3자의 방해 행위가 있어요. 그러면 제3자에 대해서는 공유잖아요. 따라서 공유자는 자기의 구분 소유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맞아요. 대외적으로는 공유니까요. 5번,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분리해서 소유하기로 하고 등기는 공유한 것이니까 구분 소유적 공유니까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이네요. 20번입니다. 갑이 그가 소유하는 X 토지에 대해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이죠. 자, 구분 지상권입니다. 자, 구분 지상권이라는 것은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다 설정하는 토지 사용권인데 주의할 점이 두 가지예요. 첫째,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 지상권 설정할 수가 없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 지상권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그 토지에 토지 소유자 외에 지상권이 있다면 지상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1번. 갑은 을, 지상권자죠.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라도 을의 승낙이 없으면 X부 토지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 제3자를 위한 구분 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옳은 것이니까 답은 1번이 되네요. 2번입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 을은 X 토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까지 맞죠? 다만 지상권 설정자인 갑에게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인정이 되고요. 이러한 지상물 매수청구권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을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한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시가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을은 어떤 경우에나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유물권은 직접 지배권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가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고 지상권 설정자, 지역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없는 거죠. 따라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없는 거죠. 3번. 갑의 X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지만 특약이 없더라도 X 토지를 을의 사용에 적당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보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지상권은 특징이 있어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요. 임대할 수도 있고 담보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양도할 수 없다라는 특약 무효입니다. 임대하지 못한다는 특약 무효예요. 따라서 4번 갑을 간의 을은 X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됐어요. 특약이 무효니까 여전히 자유롭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고 임차는 적법하게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을이 갑의 승낙 없이 제3자 병에게 임대하고 인도했다면 이 병은 적법한 임차인이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X 토지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자유롭게 담보 설정할 수 있고요. 자유롭게 담보 설정할 수 있다는 말은 지상권의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5번 을이 갑의 승낙 없이 제3자 병을 위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했어요. 적법합니다. 정당합니다. 따라서 설정하고 등기했다면 갑은 원칙적으로 병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제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되는 거죠.
21번입니다.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모두 고른 것이죠. 자, 올해도 간습법상 법정지상권 출제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좀 생각해 볼까요? 자, 이런 얘기죠. 건물이 존재하고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만약에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 건물 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고요. 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져야 되는데 언제 같아야 되냐면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같았어야 되고요. 요 매매 기타 사유죠. 이 기타 사유인데 여기서 우리가 뭘 기억하냐? 나머지 개념이니까 제외되는 거, 안 되는 걸 기억하자고요.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예외가 있긴 한데 예외는 안 됩니다.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세 번째, 원인행의 실효죠. 원인행의 실효,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 네 번째인데 이거 따로 기억하면 좋은데 토지, 다른 말로 하면 대지겠죠. 토지, 대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된 경우죠.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이 같은 말의 반복인데 매매된 경우에는 일정한 원인을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강의에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좀 외우시는 게 좋아요. 환지 처분, 토지가 공유, 원인행의 실효,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뭐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기억. 환지 처분 안 되죠? 환지 처분을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안 됩니다. 니은번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했죠? 그러니까 대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유는 제가 말씀 안 드렸죠. 그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해서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그 대지가 강제 경물에 대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아요. 디귿번 공유 토지죠? 더 이상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토지가 공유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아요. 읽어볼까요? 공유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단독 소유하던 토지 공유자 1인이 자신의 토지 지분만을 양도하여 건물과 토지 소유에 달라진 경우 안 되고요. 그냥 우리는 토지가 공유인 경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번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매수인이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무효로 밝혀져 말소됨으로써 건물과 토지 소유에 달라진 경우 안 되죠? 왜요? 원인행의 실효,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5번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냐면 요 네 가지를 확실하게 먼저 암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이 그 얘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끝이고 요거 외에 다른 사유로 달라진 경우에는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22번입니다. 2020년 1월 1일 갑소유 X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Y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X토지는 을이 경락받았어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모두 갑의 소유였는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을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겠네요. 조심할 것은 법정지상권은 건물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죠. Y 건물은 병이 경락받았다죠. 좀 적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땅도 갑의 것이고 건물도 갑의 것인데 을이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통해서 저당권 실행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을은 뭘 갖게 됩니까? 법정지상권을 갖게 되고요. 아니구나.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을이 토지에 대해서 경매가 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했고요. 또 건물에 대해서 병이 뭐죠? 경매를 받았으니까 병이 토지에 대해서 뭘 갖게 되는 거죠? 법정지상권을 갖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정리해볼까요? 일단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경매로 달라졌으니까 이 병에게는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됩니다. 물론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등기하지 않아도 법정지상권이 있고 병은 자신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을에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야착이죠. 계속 볼게요. X 토지 및 Y 건물에 매각했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만 되었으며 X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등기는 현재까지 경료되지 않았다. 그래도 병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법정지상권이 있는 거죠. 2021년 1월 10일 을은 X 토지를 정에게 양도하고 정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2021년 2월 10일 병은 자신이 가진 X 토지에 대한 권리와 Y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무에게 매도하고는 계약을 체결하고 Y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을이 또다시 건물을 누구한테게요? 정에게 양도했죠. 또 병은 또다시 이 건물을 누구한테요? 무에게 양도를 했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무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더라도 아직 지상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 없지만 취득한 법정지상권 무에게 양도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도 무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지 법정지상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병이 법정지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니까 물은 정이나 을에게도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오히려 무는 경등을 대의해서 현재 소유자인 정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다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단순히 말씀드릴게요.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에 관한 이전 등기 없이는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도 건물을 철거당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그 건물의 양도인이 아직도 법정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다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이해됐죠? 그럼 이제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옳은 것을 찾습니다. 옳은 것은 1번 2020년 10월 1일 당시 병은 X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은 X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의 병은 등기 없이 취득했죠. 2번 2020년 10월 1일 당시 병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지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이건 X입니다. 무작정 줄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지료에 청구했다면 줘야 되는 거죠. 지료는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거죠.
3번. 병은 X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정에게 주장할 수 있다. 맞죠? 자, 병에게 아직도 뭐가 있어요? 법정지상권이 있으니까 정에게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2021년 2월 10일 무는 법정지상권에 등기 없이도 X 토지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X입니다. 지상권 자체를 취득하지 못하지 무는. 5번. 2021년 2월 27일 현재 정은 무에 대한 Y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X. 철거당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병이 여전히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좀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이번 영상에서 풀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지상권까지 끝났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 저당권까지 하게 되면 유치권이죠. 유치권 저당권 하게 되면 물권보호에 관한 100선택 강의 모두 끝나는 거죠.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